잘 쉬고 오셨죠? 좀 바람도 쐬고 그러세요. 계속 공부하면은 사람이 지쳐서 안 됩니다. 한 5분, 10분씩 바람도 좀 쐬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 이걸 할 차례인데요. 요지는 간단해요. 뭐냐면 어, 그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인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 인간. 그런데 합리적 인간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 얘기를 할 때는 어, 거의 신과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한 리절트, 아웃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을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한 이론이 바로 이 행정행태론 의사결정 체계 또는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지는 이거예요. 의사결정자들이 완벽한 객관적 합리성,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과 같은 합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충족시키는 결정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정보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정보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물론 이게 대충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 수는 없으니까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오케이,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오케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행정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적 인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행정행태론 의사결정 체계의 어떤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인 모형들이 몇 개 있어요. 경영과학 모형, 뭐 카네기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사실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경영과학 모형인지 뭐 카네기 모형인지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교육이랑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결정 체계는 사실 여기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먼의 의사결정 체계 행정과학론, 행동과학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미지를 잘 갖고 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제이론 또는 체계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사회과정이론. 이거가 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지금 이제 20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벌써 한 60년 이렇게 된 이론인데요. 50년, 60년 된 이론들인데 조직과 조직의 관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새로웠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틀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 체제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단위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회 체제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회 체제가 어디로 한정이 되겠어요? 당연히 교육이 내보니까 학교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학교의 구성원, 그러니까 학교의 구성원은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선생님일 거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귀찮은 일들, 영선반 분들이라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학교 보안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체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특성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특성이 쭉 나오는데요. 이 특성을 좀 제대로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좀 약간 좀 여기저기 잘 적용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체제는 변하죠. 생성되거나 성장한다. 안정 상태를 지향한다. 체제가 불안정하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체제가 잘 유지되고 스테디한 스테이트로 있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어떤 체제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의 불안성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체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특징을 바로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체제는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체제가 굉장히 고루해진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에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버리는 거죠, 사고 방식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런 상태가 되면 나가면 좋은데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조직에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경직되면 어떻게 했어요? 조직의 의사결정이 당연히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에는 무질서해집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직 중에 제일 거대한 조직이 뭐예요? 국가잖아요, 국가. 근데 국가가 그 천년 만년 갑니까? 물론 우리나라 천년 간 게 좀 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왕조가 있으면 동양 같은 경우에는 200년 정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요. 우리나라는 막 500년 기본이죠. 그 신라 1000년이죠. 뭐 그런 식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를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한 200년 정도 전후로 해서 보통 한 왕조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소멸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보면은 그 국가가 성장하는 곡선이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 동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율령 반포하죠. 율령 반포하고 그리고 종교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불교인데요. 불교 공인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그 시절이 이제 그 국가가 전성기로 발돋움하기 직전 상태가 바로 이게 두 개가 반포가 되는 시기고요. 그때부터 한 명 내지 두 명의 왕이 전성기를 누립니다.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이런 때죠. 그리고 나서 점점 깎아먹다가 이제 띡 망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그 거대한 조직들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빌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환관, 내시 막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외척 이런 세력들이 그 어떤 무능한 왕에 의해서 그 정권의 어떤 핵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사가 굉장히 문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망조가 들고 뭐 이런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체제 내부와 체제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폐쇄 체제, 개방 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개방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구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 폐쇄 체제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그 체제 내부에만 꽉 들어박혀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이거나 외부와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소통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공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럼 이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외부와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외부랑 구분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그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경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자, 경계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는데요. 그 체제 내부 변인과 체제 내부 매개 변수가 이제 체제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상위 체제, 뭐 하위 체제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읽어보시고요. 버탈란피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개방체제 이런 얘기하면서 개방체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버탈란피 나온다 그랬는데 그때 그 버탈란피가 이 버탈란피입니다. 체제 이론의 창시자가 버탈란피예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체제 이론, 인반 체제 이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 뭐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교류를 하면 외부 환경과 인바이런먼트와 어떤 그 니고시에이션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인터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방 체제고 그런 게 없이 딱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런 느낌이죠. 우리 민족끼리 하니까 약간 그 북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 뭐 위험한 얘기는 합니다만 그거 좀 빼주시고요. 네, 자 폐쇄 체제는 이제 우리 안에서만 할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만 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폐쇄 체제와 개방 체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개방 체제의 특성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방 체제를 전제를 하고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 사회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 조직 내부만 신경 쓸 수 있겠어요? 없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조직의 특성이 약간 교육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그 우리나라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어떤 그 구성하는 구성 요인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간 조금 더 있다는 것뿐이지 뭐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환경 정성, 목표 지향성, 분화와 통합, 투입 산출 과정에서의 체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거는 사실 교육사회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본의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자본의 전환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요 체제의 전환과 그 자본의 전환 뭐 이런 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그런 얘기는 있고요. 이런 특성들이 있다. 뭐인 거죠. 환경 적응성, 뭐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지향성. 당연히 어떤 상위 체제나 하위 체제나 어떤 목표가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동의 목표 외에도 그 조직별로 상위 조직이 품고 있는 하위 조직들일 거 아니에요. 하위 조직이라는 거는. 그러면 상위 조직의 목표를 당연히 우선시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목표가 있다. 분화 통합이라고 했어요. 그 다양한 하위 체제로 분화되고 하위 체제는 상위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전체로 통합된다. 우리 이거하고 얘네 이거하고 쟤네는 또 이거하고 우리 아웃컴들이 이렇게 있어요. 쭉 모아볼까요? 쫙 모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상위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제의 전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체제 전환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외부에서 전달받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 외부에서 전달된 자극을 조직에서 처리를 해서 그 조직이 처리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시 외부로 방출시키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 투입과 산출 과정에서 그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되는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체제의 전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체제 기본 모형인데요. 여기 투입과 산출이라고 했죠. 투입과 산출 관련 요소가 있는데요. 관련 요소가 바로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관련 요소에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이 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파트들이죠. 보시면 요건 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요것도 일반적인 얘기고 포괄적, 종합적, 뭐 합리적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얘기 다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능적이며 형태적인 분석이 동원되므로 문제의 선행 조건과 발전 추세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적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가능하게 한다. 뭐 좋은 얘기죠. 그게 이제 개방체제의 어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개방체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폐쇄 체제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 능력이 폐쇄 체제보다 훨씬 커요. 폐쇄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왜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태평양 전쟁 때 정글에서 고립되어 있던 그 수십 년간 고립되어 있던 분이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구출된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뭐 2차 대전이 끝났냐? 믿지 않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외부와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 그 경우에는 개인이었지만 조직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생활을 계속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와 교류가 없는 집단은 그 안에서 물들이 썩어갑니다. 물이 고이면 썩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외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외부를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지? 섬이 하나가 있어요. 섬이 원주민들 사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인도 쪽 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도 쪽 섬인데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어디 있는가 봐요. 여기 어딘지 어디 있는가 봐요. 근데 원주민들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은 칼로 찔러 죽이고 꼬챙이에 꽂아서 죽이고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이런 폐쇄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염병이 어떻게 뭐 들어올 수 있죠. 사실 그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섬이. 그러면 넘실넘실 파도를 타고 우리 와가지고 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가 거기에 있는 묻어있는 병균이 막 섬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싹 다 죽을 수 있죠.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에 치명적인 어떤 자극이 조금만 주어지더라도 치명적이라고 하더라도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폐쇄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이런 폐쇄 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가 외부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잘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서 복잡한 조건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산출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얘기가 다 있죠. 단점이 중요해요, 단점. 자, 단점. 기계론적 인간관을 전제한다. 기계론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사람은 사람이지. 기계바퀴가 아니지. 기계에 들어있는 톱니바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인간과 자연현상을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인간적 요인이 무시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갬성을 무시한다. 갬성 무시. 갬성 무시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능이 있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을 이렇게 듣고 제가 만든 교재를 갖고 보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행동이 지능이 있다는 얘긴데요. 제가 여기서 막 누구를 막 욕을 막 심하게 하는 걸 여러분 봤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욕먹는 게 아니라도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인간적인 요인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적인 요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리고 사고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잃고 변화의 중요성과 체제의 내적 요인의 자율성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사고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잃는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외부 환경과의 어떤 그 교류를 해서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도 내가 어떤 그 조직이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주관이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거고요. 외부 효과에 의해서 너무 많이 휘둘리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던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자기 주관 없이 그렇게 휘둘리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조직이 왜 조직이겠어요? 그 조직만의 고유한 특성, 다른 조직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그 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분이 되는 특성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서의 고유한 의사결정과 어떤 산출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남을 다 따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한 100개가 있으면 99개가 망해요. 3년 내내. 99%가 망해요. 왜 그러냐?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도 망하는데 없는 기업이 거의 뭐 몇십 퍼센트가 되는데 80% 이렇게 되는데 그냥 남이 하는 거 보고 이거 좀 괜찮네. 그러니까 따라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중에 이제 정부 지원금 헌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만 물론 다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남 하는 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하다가 그냥 망하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사업자 접고 그럼 이걸로 해봐야지. 남이 한 거 또 좋은 거 남이 한 거 보고 저거 괜찮네 싶어 그거 또 따라하고 지원금 쭉쭉 빨아먹다가 또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융통성과 탄력성을 잃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외부와의 어떤 인터랙션 굉장히 중요한데 내 주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중요성과 뭐 체제 내적 요인의 자율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떤 조직이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지성으로 따라간다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체제 접근 모형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 체제 접근 이런 거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게 모형 이름이 체제 접근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접근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사태 현상 간의 연결을 전제로 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전략. 이게 바로 체제 접근이에요. 자, 체제 접근 모형이니까 이런 모색 전략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모형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문제 확인부터요. 대안 결정, 해결 전략 선정, 해결 전략 시행, 성취 효과 결정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체제를 분석하는 단계고요. 여기 나머지가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을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결과까지 평가하는 그 단계. 쉽게 말해서 종합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필요사정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MBO 이게 매니지먼트 바이 뭐 오브젝티브 그래가지고 목표에 의한 관리 뭐 이런 거죠. 행동 목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요. PPBS 이게 뭐였더라? 이게 까먹었는데 잠깐 까먹어서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PPBS 이런 걸 사용을 하고요. 투입 산출 분석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망 분석 비법, PERT, CPM 뭐 이런 거 사용하죠.
검사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산출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제가 MBO, PPBS, PERT, CPM 다 뒤에 실어놨으니까 이거는 뒤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각각의 단계가 서로 다 피드백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워볼게요. 자, 여기가 요 단계들 있잖아요. 요 단계들이 피드백 선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화살표가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화살표를 다시 넣어달라고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확인은 그냥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욕구에 근거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단계.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뭔지,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조건이 뭔지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대안결정 같은 경우에는 뭔 전략을 설정할 것인지, 무슨 전략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단계고요. 해결 전략 선정. 여기 대안이 앞에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제로 그것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이거 여기서는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선 구체, 여기선 추상. 둘 다 전략 설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추상적인 단계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골랐어요. 그럼 골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 전략을 내가 고른 전략을 시행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딱 시행을 했어요. 그럼 시행해보고 끝이에요? 아니죠. 어떤 행정 처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돈이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썼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웃컴, 그러니까 리절트를 검사를 합니다. 내가 효율적으로 돈을 썼는지.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다른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번엔 여기는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쳤더니 이 부분이 좀 나아졌어. 한데 이 부분에선 뭐 별로 성과가 별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고쳐볼까? 이런 식으로 막 논의를 하면서 그 전에 적용했던 전략들을 약간씩 수정을 하고 더 높은 산출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바로 이 수정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론 같은 경우에는 추상성과 일반성을 극복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법, 뭐 관리 방법 뭐 이런 건데요. 상황 이론이다 보니까 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직이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과 조직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로렌스랑 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있죠. 사고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잃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떤 때 그렇다고요? 조직에서 어떤 그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신만의 어떤 독자성, 독창성, 자율성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개방체제 같은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로시랑 로렌스의 어떤 전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은 환경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죠. 왜냐하면 조직 외부에는 그 조직 외에도 수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무조건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국가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뭐 여러 기업들이나 큰 영향을 행사를 하지만 기업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국가가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환경을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그리고 외부 조직들 뭐 이런 경우 국가 같은 경우는 내부 조직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다른 크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그 지구를 전체를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뭐 자율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규모가 너무 작고 그리고 수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상황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 체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어떤 때 필요하다.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가 변경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직이 어떤
환경에 잘 적응될수록 불확실한 환경에 접촉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직은 아까 제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스테디 스테이트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불안정해요. 그러면 그 불안정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빠르게 뭔가 어떤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산출물,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뭔가의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위 부분 문화가 촉진된다. 그런 경우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 조직들이 있어요. 세부 조직들은 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직이 1000명짜리 조직이 있는데 10명짜리 조직이 변화하기 쉽겠어요? 1000명짜리 조직이 변하기 쉽겠어요? 1000명이면 서로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이 얽혀 있겠어요? 이쪽을 틀어막자고 하니 저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틀어막자고 하니 이쪽이 터지고 야 그건 내가 내 밥그릇인데 왜 네가 뺏어가?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조직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하지만 10명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잘 10분 활용을 한다면 자 내가 당신이 조금 손해를 보는 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번 기회가 넘어가면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 당신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얘기를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10명밖에 안 되면 신경을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짜리 조직, 더 작은 조직이 변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큰 조직일수록 변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위 부분 문화, 분화가 촉진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작은 조직이 더 잘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의 상황적을 중시합니다. 그 조직의 상황적을 중시하고요. 객관적 결과로서의 조직 성과를 중시합니다. 성과를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그래, 좋아 알겠어. 너 뭐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뭔데? 대책이 뭔데? 이거가 이제 이쪽 그 상황 이론의 어떤 그 기본 전제예요. 기본 스탠스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직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 조직이 아까 큰 조직도 있다고 했지만 작은 조직도 있다고 그랬죠. 그 조직이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 개인이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범위 이론의 지향, 특수 이론과 일반 이론의 지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특수 이론을 지향한다는 것은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그 아직 소규모 조직 있잖아요. 그런 조직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특수 이론이고요. 일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사회, 동유럽, 뭐 서유럽, 동아시아 이런 큰 범위들 있죠. 그러한 어떤 큰 범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직을 연구하는데 조직을 이렇게 세부 조직을 일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인가의 세부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약간 중규모 이상의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중대 규모의 어떤 조직을 연구를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특수 이론과 일반 이론의 중간적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48, 49, 50이 아까 PPBS, 뭐 PRT,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 화살표 표시를 따라가서 보시면 요쪽에 보시면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뒤에 나오니까 뭐 지금 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황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계가 이렇게 있고요. 한계가 이런 게 있고 그냥 상황 이론의 일반적 모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상황 이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변수가 객관적 변수가 있고 주관적 변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조직 특성 변수, 조직 구조, 복잡성이라든가 직번화라든가 공식화 이런 게 있고 조직이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기능했느냐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과, 능률성 이런 것들이 조직의 유효성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나간 페이지가.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 행정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틀을 이해를 하기 위한 틀을 잡기 위한 작업을 해서 그래요.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그냥 쭉 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 많아요. 그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빠르게 이런 거 외우고 지나가세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좀 전반적인 개론적인 얘기를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개론적 얘기가 일부 있고 그리고 강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